이제 충격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이를 상환한 일련의 과정이 IMF 외환위기 사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이용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번외로 이제 IMF 외환 위기 사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IMF 시절에 대한 기억은 사실요. 이제 30대 분들 이상이시거나 이제 경제학 전공을 하신 분들 정도만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의 객관적인 생각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저희 모두, 아니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그 당시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때의 충격에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IMF 사태, 이제 1997년까지 대한민국의 정부 금융 정책으로 인해 각 기업들은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며 무분별한 과잉 투자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노린 외국 자본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좀 바닥에 나게 되었고, 이제 충격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이를 상환한 일련의 과정이 IMF 외환위기 사태였습니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 이제 국가부도의 날, 사실 국가부도, 즉 모라토리엄은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뭐 당시 외환이 물론 부족했었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IMF 관리를 받았던 건 사실이었죠. 사실 영화 이제 빅쇼트랑 이제 저희 국가부도의 날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빅쇼트는 이제 시장의 버블을 파악을 해서 반대 매매를 한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투자 재난 영화이고요. 개인적 시각은 각각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한 좀 어긋난 출발은 77년 미국 닉슨 정부에서 준비 없이 넘어간 카터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터는 이전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이제 세계 영향력을 하나하나 이뤄갔었어요. 오일 쇼크로 미국 제조 기업들이 무너져갔죠. 위기는 기회라면 이때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나 가전산업 등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결국 카터는 재선에 실패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곧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금은 인하,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철폐, 통화 공급 억제 등을 펼치면서 미국의 신부흥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환율 덕분에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하며 재미를 본 일본이 무역과 미국 산업 영향력에 심각한 점유율을 보여서 계속된 압박 끝에 결국 85년 프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곧 엔화 절상을 하게 되었고, 엔화 절상은 곧 수출로 커왔던 일본의 경쟁력이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빈자리를 곧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이 차지한 후에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빈틈을 치고 들어가 이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사에 유례없었던 성장과 그를 뒷받침한 국가정책으로 거의 10여 년간 초고성장을 하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흔히 말하던 중산층, 먹고 살만한 이제 서민이라는 의식 속에 해외여행도 이제 자기가 좀 산다 싶으시면 다니게 되었고, 이제 각종 프로스포츠 패널과 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죠. 자고로 경제가 발전해야 문화와 스포츠 문화도 함께 발전을 하는 법이니까요. 그와 반대로 프라자 합의 이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일본은 자국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투자 산업체를 동남아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주요 나라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였고, 자국의 저금리를 이용하여 자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이며 버블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일본의 분위기에 이어서 일본이 뭐든지 하면 따라하던 이제 소득이 늘어난 한국도 빚내어 부동산 투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소비를 받아줄 새로운 곳, 즉 강남, 압구정, 청담동 등이 핫플레이스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오렌지족과 같은 새로운 세대들이 주류로 탄생하게 되었죠. 그렇게 너도 나도 잘 살아보자 이제 말하던 시절에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겨나죠. 바로 첫 번째, 소련의 몰락; 두 번째, 민주당 빌 클린턴의 당선; 세 번째, 문민 정부의 집권. 미국 민주당은 친IT, 친월가 인맥과 정책들로 또 한 번의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기서 301조 행정 부활과 금리 인상을 시행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 소통 없이 기습 인상으로 글로벌 자금의 의도적인 쏠림 현상을 만들어버리게 되었어요. 당시 한국은 민주적 정책에 힘쓰다 80년대 말부터 이어져 가던 노조 총파업에 정치권 안정을 위해 달래기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노동시장의 조정을 놓치게 되었고,
취약한 운영을 하던 기업이나 금융시장에 자금 조달이나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넘쳐났던 은행들이랑 가계대출은 유동성 위기가 왔을 경우엔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건 당연한 환경이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 취해서 95년 세계화선언과 OECD 가입 후에 선진국임을 보여주려다가 WTO 자유무역체제에 맞추려다 보니까 현실과 엇박자가 생겨났죠. 당시 정부의 고정환율제는 외환보유고를 급격하게 탕진하게 되는데요. 금융시장과 정부, 제2금융인 정금사의 엄청난 단기 외환 자금 거래 등 주먹구구식 방만한 관리와 제도적 허점이 너무나도 다분했습니다. 국내 30대 기업들은 평균 부채 비율 514% 상황에 매출로 대출을 받아내는 시기였고 상호 채무 보증을 통한 가공의 자본으로 묻지마 성장을 당연시하던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외환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수출이 관련했던 일들 했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수가 일본, 미국 등의 이제 환율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종금사 직원을 끼고 환차익 거래를 너도나도 해왔던 말 그대로 동네 슈퍼 가게만도 못한 관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정부에선 별다른 관리가 없었기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어도 외환관리에 손을 놓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죠. 사실 7, 80년대 확장 팽창식 부채주도 성장이 통하던 시기를 벗어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왔다는 게 후진국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지금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외환이 이제 또 갈수록 떨어져 가면서 사실 이쯤에 대기업들 부도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배경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1997년 외환위기는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닥친 거예요. 이제 1997년 여름 태국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번진 외환위기는 같은 해 가을 한국을 연쇄적으로 강타했었고 직접적인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었던 중국과 일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사태를 총체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칭하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은 낮고 이제 관광 수입이 주요 경제 구조였는데 일본의 저금리 돈을 끌어다 태국이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채권 시장 투기와 부동산 개발 등 버블을 일으키며 소로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 투기꾼들의 이목을 끌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베의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본은 이때 엄청난 산업과 경제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곧 일본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급속한 유동성 침체에 들어가고 미국과의 딜로 역프라자 합의를 하게 되죠. 미국은 국내 무역 적자와 새로 탄생하는 유로화를 대항하기 위해 고달러를 유지하게 되었었고 국내의 여러 문제로 불안했던 일본은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달러 채권을 매각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소로스를 비롯한 여러 헤지펀드들은 든든한 강달러를 믿고 외환 보유고는 부족하지만 버블이 생겨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공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급격하게 쌓이다가 97년 1월 한보철강이 6조 원의 빚을 지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후 한미, 산미, 진로, 한신, 기아, 혜택, 육화, 대우 등 차례로 대기업들이 부도 처리가 되었는데 그중 기아그룹은 10조 원의 부채로 금융권까지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 OECD 가입 1년 만에 결국 저희 나라도 IMF 관리를 받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12월 실업률 3.1%는 다음 해 2월 달에 8.7%로 폭등하고 기업들은 3,300여 개가 넘게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5년 이전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시간과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IMF라는 고통 속에 자살률의 급증, 이혼의 증가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결과론적이지만 사회인식 등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체질 자체가 변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IMF가 요구한 국제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시중금리는 연 29.5%까지 올렸고 이전의 부채 주도 성장은 사라지고 국제결제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연결재무제표의 도입과 대출의 조건이 부채 비율 200% 이내 자본금 8% 충당 비율로 만들어지고 당연시되던 어음결제 관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의 빅딜과 금융시장의 개방 후 일본 사채 사업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었고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인원이 감축이 되면서 평생 직장,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저소득층이 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쓰러져 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걸어가는 동안 그 기회를 잡은 중국이 일어서게 되었고 최근까지는 미국과 티격태격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오늘 제가 IMF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저희 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현재 근본적인 문제인 성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변화에 대해 대처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시청자분들 모두가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투자하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면서 위험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라는 취지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는 이제 하단 설명에 링크 눌러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